G2잖아 이거는. 아닌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지미 핸드릭스고. 그러면 그냥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밥 딜런 얘기. 아메니맨. 아날람 29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음악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왜 그렇습니까?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네. 시호님. 네. 예,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번역해 왔습니다. 밥 딜런의 가사들을 왜 번역을 했는가. 첫 번째는 일단 한국어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문학성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가 나고 나서 일간지에서 몇 곡을 졸속 번역을 했어요. 지면에 올렸는데 이 졸속은 시스템상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 뻔한 풍경 있잖아요. 안 봐도 뻔한 게 블루레이잖아. 안 봐도. 젊은 기자한테 야 너 영어 잘 된다며? 아니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나 다른 사람 거 다 준비해놨을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써야 되니까 기사를. 야 이게 영어 가사 좀 해석도 잘 안 돼. 그 젊은 기자한테 야 너 토익 만점 받았다며? 뭐 이러면서 마감 시간까지 끝내놓으라고 했을 거고. 그거 상관없이 밑에 기자들이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당 기자는 구글링으로 이미, 보통 많이 하시는. 그치. 것도. 이미 인쇄기는 돌아갔어. 뭐 네. 어떡할 거야? 그냥 뭐 문제 없겠지 하는 셈 쳐야지 뭐. 이런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번역이 좀 요 며칠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밥 딜런의 가사 같은 경우는 의역을 해야 돼요. 정말 의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의역할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얘기해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이 추상적으로 직역을 해놓으면 그럴듯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문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사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해왔습니다. 자, 가사 원문은 밥 딜런 오피셜 사이트인 밥딜런.com에서 게재된 걸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밥 딜런은 자기 가사를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밥딜런.com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가사가 좋다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지. 예, 자랑할 만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본인도. 뭐 교과서에 이미 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 우리도 우리 사이트 있으면 대본 좀 올릴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의역의 여지와 시적 형식을 살리되 원문의 단어들에서 가능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분의 문학성 광고 듣고 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함량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상쾌하게 언론에서 노벨상 수상 이후로 거의 유일하게 언급되는 블로잉 인 더 윈드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속에 흩날리네. 인간이 인간으로 불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하는가. 흰 비둘기는 모래톱 위에 잠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가. 포화가 영원히 멈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포탄이 허공을 갈라야 하는가. 친구여, 해답은 바람 속에 흩날리네. 산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서 있어야 바닷물에 찢겨 사라지는가. 한 줌의 인간들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자유를 허락받는가. 얼마나 많이 고개를 돌려야 보이지 않는 척 할 수 있는가. 친구여, 해답은 바람 속에 흩날리네. 얼마나 많이 고개를 젖혀야 하늘을 볼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얼굴에 얼마나 많은 귀가 달려야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전해지는가. 인간은 얼마나 많은 죽음 앞에서야 너무 많이 죽었다고 깨닫게 될까. 친구야, 해답은 바람 속에 흩날리네. 사실 한국어 번역본을 보면요, 전부가 바람 속에 답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바람이 알려준다고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질문들이 철학적 질문이잖아요. 밥 딜런 자체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렇게 편하게 있다고 말해주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럼 문장 자체가 위스퍼링 윈드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답을 알아서 가사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다른 번역과 다르게 해놨는데, 저는 왜냐하면 불러오는 분다, 소리 난다는 뜻도 있지만 흩어지다는 뜻도 있어요. 굉장히 구도자의 자세로 쓴 그런 구도자라기보다는 뭣도 모르겠는 어떤 그 우울의 감정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잘못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세상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해답은 어디 있는가? 저는 흩어지다라고 일부러 했지만 네. 예, 이 문장 구조에서는 이쪽이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밥 딜런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블로우라는 단어, 블로잉 인 더 윈드라고 하는데 블로우는 원래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휭, 붕, 웅 하고 바람이 지나가면서 뭐가 드드드 떨리면서 창문 같은 것이 지나가는 그런 의성어예요. 근데 여기서 더 빠르게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화살은 어떻게 날아가요? 피웅 하고 날아가죠. 피웅에 해당하는 것은 항공기 회사 이름이죠, 지금. 보잉. 예. 그러니까 블로우는 웅이에요. 이게 쿵이란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람이 웅 지나가면 창문이 드드드 떨리잖아요. 왜 권투에서 바디블로우라고 하잖아요. 예, 배를 잘못 맞으면 갈비뼈나 내장 장기들이 덜컥하고 흔들린다고요, 안에서. 요것도 울리는 거기 때문에 블로우예요. 그래서 바디블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것도 흩날리는 것도 원래는 아니에요.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요. 해답이 바람 속에 실린 채 웅웅거린다 정도예요. 웅웅댄다. 그러니까 이거는 흩날리는 걸 수도 있고 내 귀에 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웅웅거리고 있어요. 모호하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연기 처음에 같은. 다른 분들이 답이 있다고 하는 것도 웅웅대니까 잘 들어보면 답이 들릴 수도 있어. 뭐 이런 뜻에서. 근데 내 귀에는 잘 모르겠어 정도의 의미예요. 이 사람 시니컬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의성어가 어원인 언어를 밥 딜런이 많이 써요. 언어의 어원까지 추적을 해서 아주 중의적인 단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되게 시적 허용 같은 그런 것도 아닐까요?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죠. 이미지 굉장히 구체적이죠. 뭔가 웅해요. 웅웅거려요. 이게 부드러운 것도 같고 거친 것도 같아요. 나를 놀리는 것도 같지. 바람이. 답이 있는데 안 가르쳐줘 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잘못된 상태로. 그러나 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아마?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런데 그 난망하죠. 전쟁 같은 게 없어지려면 그런 감정들을 블로잉 인 더 윈드에 블로잉 하나를 잡아서 이거를 다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특징이 구체적 언어를 잘 쓰지 않아요. 이것이 밥 딜런 가사의 중의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60년대 청년 문화가 한창 네. 할 때 그때 막 이게 불려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오고 그랬었죠. 이 노래라든가 우디거스리라든가 이런 풍의 이 시대의 노래라든가 정서를 좀 소프트하게 볼 수 있는 걸로 영화가 그 샌프란시스코의 하룻밤이라고 91년도 영화가 있어요. 리버 피닉스가 생전에 네. 찍었던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제목은 도그 파이트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그 파이트가 미국 말로 뭐 못생긴 여자 누가 더 못생긴 여자 데리고 오나 뭐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리버 피닉스가 베트남전 가는 군인인데 네. 내일을 가요. 하룻밤 전에 도그 파이트라는 거야 친구들이랑. 그 누가- 영화의 코요테 어글리 약간 이런 느낌처럼. 아니 코요테 어글리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그 도그 파이팅으로 빗대서 쓴다고. 자 청취자 여러분, 코요테 어글리는 어떤 소고냐면 여자 입장에서 쓴 네, 여자 소고예요. 입장에서 이제 그냥 하룻밤 그러니까 원나잇을 했는데 어제 술 취해서 만나서 원나잇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못생겨서 남자가 내가 이 남자랑 그런 내가 것도 있고 어제 그런 분명히 느낌? 신났던 것 같고 많이 취했던 것 같고 뭔가 필름은 끊겼어요. 근데 아침에 어딘가 모텔 같은 데서 일어났더니 옆에 남자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데 이 남자 이름도 몰라. 이 상황을 코요테 어글리라고 해요. 그런 걸 바로 블루스적 정서라고 합니다. 그 옛날 진짜 블루스 가사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던 내 옆에 그 여자가 뭐 이렇게 몸무게가 100kg 넘는 고래가 누워 있어 뭐 이런 식 가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도그 파이트에서 네. 그 여성 못생긴 여성 데려갔다가 그 여성이 알 거 아니야. 날 그렇죠. 이러려고 데리고 왔어 이러면서. 근데 그 여성 배우가 그렇게 아름다운 배우가 아닌데 그래서 미안해지면서 괜히 또 나 내일 또 군대 가고 짠하잖아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서 약간 사랑의 감정이 싹 틀려다가 새벽에 이제 군대를 가요. 몇 년 뒤에 오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짠해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피폐해지잖아요. 전쟁터는 오죽하겠어. 리버 프린스가 돌아왔는데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평범한 사람 잘 살고 있었지. 네. 돌아왔는데 그 여자를 먼저 찾아왔는데 리버 프린스를 이렇게 싹 안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별말 없는데 되게 멋있어요. 감동적이야. 근데 그 시대의 청년들의 그 분위기랄까? 공기가 그 영화에 참. 이 영화 좋아하시는 매니아분이 꽤 계시는데 혹시 안 보셨다면 그 전설의 리버 피닉스가 나온. 난 사실 아이다호보다 이 영화가 더 좋거든. 이 블로우의 용법, 네. 이 블로우라는 단어를 밥 딜런이 쓰는 방식이 굉장히 정밀하고 세련돼 있죠. 비슷한 게 나킹 온 헤븐스도. 이거는 번역을 안 해왔지만 이거 뭐 가사를 번역해올 것도 없어요. 네. 엄마 가슴에서 배지를 떼주세요. 더 이상 못 달고 다니겠어요. 엄마 내 총을 땅에 파묻어 주세요. 더 이상 못 쏘겠어요. 이제 지쳤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아마도 전쟁의 느낌이죠. 아마도 그럼 그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전쟁을 가지고 전쟁에 징집돼서 간 일반 병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여린 사람이죠. 위기의 순간에 혹은 자기가 그 전쟁 트라우마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될 때 엄마를 찾는 아기 같은
겉으로는 폭력적이지만 이 사람이 하는 폭력은 강요된 폭력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자기는 징집돼서 전쟁에 끌려갔지만 총을 썼죠. 나와 같이 온 사람을 또 내가 죽여야 되고 그렇죠.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폭력을 강요받았지만 어쨌든 그 강요받은 폭력이나마 폭력을 행사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음. 그래서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말이 이 후렴구가 말도 안 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네. 점점 잦아들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천국문을 두드리며 번역을 할 때 혹은 천국문을 두들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낙은 의성어예요. 똑똑똑. 똑똑을 낙낙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knocking on heaven's door를 정말 시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금까지의 번역이 달라져야 돼요. 천국문을 똑똑똑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그렇죠. 그러면 천국문을 똑똑똑똑똑똑똑똑똑 계속 이 의성어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천국문이 아직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열리질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인셉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천국문을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줄지 말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똑똑똑똑똑 끝없이 똑똑똑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또 두드릴 수밖에 없죠. 두드려야지 언젠가 열릴 두드릴 거니까. 수밖에 없지. 아마 이 병사는 지금 강력하게 암시되어 있는 게 나킹 헤븐스 도어에서 이 병사는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혹은 영혼이 망가졌어요. 타락했어요. 민간인 학살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은 안식할 수 있을까라고 빌고 있을 때 몰라요. 그 모름을 계속 똑똑똑똑 하지만 문은 안 열리고 또 닫힌 문을 계속 똑똑똑 하는 그 시간 있죠. 그 똑똑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몸부림이잖아요. 네. 그 몸부림에 아예 그냥 양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를. 그래서 나킹 온 헤븐스 도어는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여기 나킹 온 헤븐스 도어는요. 사실 밥 딜런이 부른 거는 그렇게 이렇게 막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이걸로 꿀빤 사람은 건센 건센루이스가 꿀빤 거지. 본인은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관계의 종말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인데 네. 본인 여기서 영화 주인공 했어요. 조연이지. 내가 알기로 이걸로 상도 좀 탔을걸요? 근데 연기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주제가입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 주제가다 보니까 그냥 영화적으로 되게 많이 쓰였지 않아요? 네. 심지어 나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영화가 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그 90년대 네. 혹시 그건 독일에서 또 나온 독일 영화예요. 네. 이게 상징적으로 된 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밥 딜런을 가장 오해하기 쉬운 방식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청년의 저항에 그리고 슬픈 청년들의 현실과 우울함 세계와의 불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킹 온 헤븐스 도어가 90년대 굉장히 그 세기말적인 그 우울과 불안. 그렇죠. 네. 이제 2000년 밀레니엄이 오고 있고. 네. 그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건센롤스가 터뜨렸고 그게 굉장히 뭔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걸 울렸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밥 딜런이 그 노래 발표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때가 더 히트했어요. 뭔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에너지는 있는데 그 답은 사실 잘 내려오지 않죠. 그죠. 됐어 얘야. 너는 천국 갈 거야.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 나의 구원, 나의 뒤틀린 욕망 이런 것들이 뭐 내가 거울을 보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간도 아니고 뇌죄가 뻔한데. 뇌죄가 뻔한데 난 뻔히 아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좀 내 영혼을 봐주면 안 될까요? 라고 그래도 두드려보면 열리지 않을까요? 문을 두들기는데 문이 결코 열리지 않죠. 그렇죠. 예, 이런 정조들. 그리고 열릴지 안 열릴지 일단 모른다는 게 더 희망 고문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원히 나에게 닫혔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인셉션의 팽이처럼 이것을 나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후렴구로 이 문제, 이 정조 전달을 해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사를 정말로 잘 쓰는 분이 맞아요. 그리고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가사 수준이 되게 이제 세련됐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이제 나킹 온 헤븐스 도어 보다 저 앞에 블로잉 더 윈드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이제 민권 운동 하던 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요 당시에 흑인운 쪽에서 그 마빈 게이가 What's 네. Going On이라는 걸작 소울 앨범을 내요. 그러니까 소울 앨범이란 게 주로 사랑, 뭐 흑인들의 어떤 정조 이런 것만 좀 다루다가 네. 처음으로 사랑과 평화, 반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소울 노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약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전 평하면 뭔가 메탈리카 같이 네. 우울하고 장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진할 것 같은. 근데 뭐 소울 막 흥겹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루브 타는데 거기에 반전 평화 메시지가 어울릴까 근데 되게 아름답고 멋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앨범이 기념비적인 앨범이 된 거예요. 들어봐야겠다. 근데 가사 수준을 보면 당연히 음악이란 건 가사의 어떤 요소와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의 그 퍼포먼 능력과 그런 게 합쳐졌기 때문에 훌륭한 거지. 그렇게 훌륭하다고 칭송되는 그 마빈 게이 What's Going On도 여기에 되면 그렇게 약간 좀 직설적이고 유치해요. 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시대성을 이제 다른 거와 비교해 보면 이 가사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좀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밥 딜런은 항상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메시지를 암시하지 네. 결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밥 딜런이 욕을 먹은 노래. 네. 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는 포크도 져버리고 저항 정신도 져버렸어. 너는 이제 꺼내서 박탈이야라는 제명. 예, 제명 선고를 진짜 네. 받았죠. 실제로. 라이크 어 롤링스톤. 굴러다니는 돌 같은 너라고 저는 제목을 번역을 했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잘 나갔던 너는 근사하게 차려입고 거지에게 동전 한 푸씩 던져주었지. 안 그래? 사람들은 너를 불러세우곤 말했지. 조심해라 예쁘나. 그러다 곧 추락한단다. 너는 그게 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지. 주변에 얼쩡대는 모두를 비웃곤 했지. 이제 넌 큰 소리로 떠버리지 못하지. 이제 다음 끼니를 위해 남의 물건에 손대는 너의 꼴이 딱히 자랑스러울 건 없지. 기분이 어때 집이 없다는 건? 굴러다니는 돌처럼 집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잃고 헤매는 기분이 어때? 지금은 고독한 여자. 너는 가장 좋은 학교를 다녔었지. 함부로 취해 비틀거리곤 했지. 거리에서 사는 법 따위 배워본 적 없지. 이제부터는 익숙해져야 한다는 걸 너도 잘 알지. 이름도 모르는 떠돌이와 흥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줄 알았지. 하지만 너는 아무런 핑계도 되지 않는 그의 텅 빈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우리 견적내지 않을래요? 기분이 어때 집이 없다는 건? 굴러다니는 돌처럼 집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잃고 헤매는 기분이 어때? 장돌뱅이 광대들이 제주나 좀 봐달라고 너에게 다가와 어슬렁거릴 때 넌 돌아서 주지도 않았지. 그들의 불쌍한 처지는 너의 신경 밖이었지. 사람을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면 안 되지. 너와 함께 번쩍이는 고급차에 타던 샴 고양이처럼 어깨를 윽쓱대던 말솜씨 좋은 친구.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녀석. 백마탄 왕자는 처음부터 거기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기분이 견딜만 하든? 굴러다니는 돌처럼 집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잃고 헤매는 기분이 어때? 사람들은 자기가 또 한 건 올렸다고 믿고 술을 들이키지. 값나가는 선물과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하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어서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 전당포에 맡기는 게 좋을 거야. 너는 누더기를 걸친 나폴레옹. 그의 허세 부리는 말버릇에 쏙 빠져들곤 했지. 어서 그에게 달려가. 지금 널 부르잖아. 내숭떨 처지가 못 되잖아. 투명인간이 된 너, 숨길 거라곤 더 이상 없지. 기분이 어때 집이 없다는 건? 굴러다니는 돌처럼 집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잃고 헤매는 기분이 어때? 요런 가사입니다. 이거 이제 미소진이. 자,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미소진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밥 딜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사를 중의적으로 쓰기 때문에 네. 암시한다고. 네. 그러나 강력한 암시죠. 자, 지금 이름도 모르는 떠돌이와 흥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줄 알았지. 이거는 정말로 강력하게 매춘이 암시되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하지만 너는 아무런 핑계도 되지 않는, 자기 성욕에 자기가 돈 주고 여자 몸을 사는데 무슨 핑계를 대. 그럼요. 그러면서 너는 그의 텅 빈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견적내지 않을래요? 흥정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옛날엔 잘 나갔고 좋은 말 해주는 남자들, 그 삐까뻔쩍한 남자들 하고 어울려 다녔는데 본인도 잘 배우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뭐 자기한테 뒤통수 친 남자도 지금 있고요. 옛날에 그러다가 지금은 전락해서 길거리에서 지금 이 여자는 몸을 팔고 있고요. 밥 딜런이 아니라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이 여성을 놀리고 있죠. 냉소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놀더니 지금 몸이나 파는. 옛날에 이 여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대표님? 뭐 된장녀 뭐 이런 거잖아요. 김치녀지. 왜냐면 맨 앞에 뭐 잘 나갔을 때 뭐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입고 거지한테 동전 한 푼 던져주고. 이게 옛날 사실 뭐 이렇게 잘 배운 여성이 전락한 얘기인데 마치 그 라이커 롤링스톤 피처링 혐오스러운 맛 찍고. 재밌는 거는 몸을 판다, 매춘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사적으로 구체적일 필요가 없는 어떤 대상들은 의외로 구체적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이게 이미지를 명징하게 번쩍번쩍 제시하거든요. 나폴레옹이라든가. 넉마를 입은 나폴레옹 느낌 오잖아요. 그리고 그 말솜씨 좋은 녀석이라고 제가 번역했던 거는 외교관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디플로맷. 디플로맷. 그리고 크롬홀스 번쩍거리는 차, 고급차 크롬홀스라고 돼 있는데
크롬은 자동차의 도장이에요. 도장하는 재료인데 똑같은 빨간색이더라도 네. 크롬 도장을 많이 입힌 차들이 깊이 있는 색이 나오니까. 깊이 있는 색이 나오면서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 홀스는 이제 에마. 보통 이제 차를 에마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크롬 홀스. 이런 식으로 또 번쩍거리는 이미지를 또 제시하죠. 난 이 표현이 참 좋아요. 투명 인간이 된 너. 사실 이게 전락한 자를 사람들이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 인비저블이라고 듣는 걸 제가 투명 인간이로 번역을 했는데요. 쳐다보지 마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진짜 없는 사람 신경을 취급하잖아. 안 써요. 일부러라도 그쪽을 안 보려고 하잖아. 가로수 같은 거잖아요. 그쵸. 거리의 일부 같잖아. 노숙자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불러서 운동권에서 잘렸습니다. 잘릴 수밖에 밥딜런. 근데 이제 이게 일단 5회부터 이게 매춘부를 보고 어쨌든 화자가 남성이다 보니까 밥 딜런이다 보니까 네. 여성에 대한 얘기고 여성 이렇게 된장님 조롱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미소진이적인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문학적인 수사에서 네. 그 매춘부, 전락한 사람을 매춘부로 상징하는 거. 네. 주로 이제 그게 여성이니까 네, 네. 여성에 대한 얘기긴 한데 이 전락함에 대한 그거를 매춘부로 상징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되게 흔한 수사잖아요. 네. 근데 흔한 수사인데 이게 이제 그 황현선 선생님이 그때 그 칼럼을 쓰신 것처럼 이게 옛날 문학계에서 이게 익숙했던 수사니까 이 미소진이적인 것은 맞아요. 미소진이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시적 화자가 미소진이의 근거에서 지금 시적 그런 화자가 이 마음으로 쓴 것이 여성을 아니라. 조롱한다고 해서 아니 시적 화자는 별로 좋은 놈은 아니에요. 어때요? 근데 그 시적 화자와 왜 나쁜 남자의 조재영과 김기덕이 동일시되면 안 되듯이 그치. 이 시적 화자와 밥 딜런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쓴 건 어쨌든 한계는 좀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좀 더 다른 수사를 전락했다라는 것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 얘기가 왜 잘리냐면 이게 되게 자기 고백적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왜 궂은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출근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싫죠. 근데 그런 날 나가면서 일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걸 왜 흔히들 뭐 매춘부 같다든가 내가 뭐 어디 대기업에 노예다. 내가 어디 노예야? 내가 창냐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수사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잖아요. 쇼비즈니스 세계에서. 대충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어. 좋은 말 대충 좀 몇 마디 하면 그러니까 거지한테 동전 몇 번 주듯이 나 좋은 말 좀 씻쓰고 될 줄 아는데 날 너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전락을 해. 왜냐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뭘 빨아먹을 게 있는 거야.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다 보면 뭐야. 내가 떨어지는 게 뭐였어요. 나는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놈들이 결국은 장돌뱅이고 그런 놈들이 있단 것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혹은 완전 그 권위적인 개마초인데 내실은 없는 나폴레옹인데 뭐 넉마를 입고 있어요. 이걸 우리 현실에 대비하면 이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대기업에 다녀요. 네. 삼성에 다닌다 쳐보죠. 네. 내가 대학교 다닐 땐 꿈이 있었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하면 난 진짜 이런 훌륭한 사람 되는 줄 알았어요. 삼성에 다녀요. 삼성에서 처음 좋았어. 나 삼성에 대한 애사심도 있어요. 근데 막상 다니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정치도 좀 하면서 그 미생 보면서 나오잖아요. 뭔가 더러운 협잡도 좀 하는 것 같으면서 정작 내가 삼성에서 그럼 그렇게 타락하면 잘 되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치?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뭐 생각하는 그런 우아하거나 아름다운 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내 주제가 뭐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내 주제가 별로 지금 여기 시적 화자가 말한 것처럼 대단한 것도 아니야. 막상 따져보면 나도 결국은 비 오는 날 굳은 날도 회사 나와서 일해야 돼 눈치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적 화자는 그 무엇보다 이 여성을 전락한 거리의 매춘부 여성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에 있죠. 그러니까 밥 딜런이 설정한 이 시적 화자도 사실은 그렇게 잘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 둘 다 거리의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잠깐 2부에서 얘기했 레이디 오데이 워먼의 가사가 다른 너 여자인데 다른 사람 널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널 어떻게 할지도 몰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자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야 돼라는 정서와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 맞은 것처럼 나는 또 회사 간다. 저는 꼰들이 좀 싫어했던 이유도 약간 얘 요즘 우리 디스하는 거야? 그죠.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잘 배우고 너 지금 너네끼리 이렇게 반짝반짝할 때는 좋았지. 근데 너네 어차피 지나고 봐야. 아니, 근데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난 그렇게 깊이 있게 해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 그냥 진짜? 얘가 그러진 왜 이래라고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얘 지금 왜 이러는 거야? 권적으로 하려면 이런 거 옛날 좀 잘 나갔던 너 그래놓고 지금 공화당이 개가 되어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괜히 찔리는 거지 내가. 가사가 약간 그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타겟을 설정해야 되는데 가사 이상한 데로 가. 맞아. 북북서 이상한 좌표 이상한 데로 흐르는 거야 지금 가사가. 그 좀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이분들이 예를 들어 자유주의 진영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미소진이 얘기한 것처럼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살 소지가 너무 많은 가사인데 이런 가사를 자기들이라고 몰랐겠어요?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 난처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런 류의 내부자가 이런 일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자르죠. 그렇죠. 여혐 우리 당원 아닙니다. 찍어낼 것이야. 우리 당원 아닙니다. 찍어낼 것이야. 출당시켰습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코스란 말이죠. 그렇죠. 세상엔 경비인 박씨가 아주 많습니다. 여인처럼. 매야? 매야? 찍어버릴 것이야.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되잖아요. 네. 그럼 가사가 더 노골적이 돼요. 그리고 막장이 돼요. 얼핏 보기에. 그것이 누워요 아가씨라고 제가 번역한 레이 레이디 레이. 이게 운율이 레이디 레이. 예. 그리고 먼저 이 가사는 밥 딜런의 영어를 어떻게 제가 번역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할게요. 레이 레이디 레이. 레이 레이디 레이. Across my big breast bed. 굉장히 발음이 좋죠. 딱딱 끊어지는 게.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Lay across my big breast bed. 우리 브라스 밴드라 그러죠. 브라스는 황동. 황동 커다란 아마도 한 킹사이즈 정도의 황동 침대인 거예요. 값이 좀 나갔겠죠. 그 황동이 금처럼 샤하게 빛나지도 않고 칙칙하지도 않고 딱 그 황동이 빛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자, 이 느낌을 생각해 보시는데 레이 언더 베드가 아니에요. 그냥 침대에 누워. 그냥 보통 그냥 자러 간다 고투 베드라 그러고 레이 언더 베드라고 하는데 레이 어크로스 더 베드예요. 레이 어크로스는 침대를 가로질러서 그냥 털썩 그냥 대자로 확 눕는 쫙 뻗어버려. 쫙 뻗어버리는. 왜냐하면 보통 침대를 가로질르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명절이나 해외여행 같은 거 끝내고 집에 공항통에서 간신히 와서 CF 장면처럼 집 내려놨을 때 날아서 침대에 누우면서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다. 요게 레이 어크로스 더 베드라고 하는 남들이 안 쓰는 단어 하나를 언에서 어크로스 바꾸면서 이 속도감과 털썩하는 그 의성어적인 느낌과 이걸 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동 침대는 목조 침대보다 더 튼튼하겠죠. 네. 더 안락하진 않고 업소용이죠. 그죠. 그리고 게다가 그게 왜 느낌이 드냐면 금이 아니잖아. 네. 금을 모사한 거겠죠. 아니지만 금처럼 그럼 보이게 왜 그 조잡한 그 무엇인 거지. 네. 있어 보이게. 그런데 화자는 내 크고 좋은 침대라고 말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하고 읽겠습니다. 누워요 아가씨. 누워요 아가씨. 내 크고 좋은 침대에 대자로 누워버려요. 그대 마음속 어른되는 모든 것. 내 모두 꺼내 그대 눈앞에 보여드리지. 누워요 아가씨. 내 크고 좋은 침대에 대자로 누워버려요. 날이 밝기 전까지 내 눈앞에서 그 남자를 흠씬 만족시켜봐요. 행색은 누추하지만 손은 깨끗이 씻은 그 남자가 지금껏 본 중에 당신은 최고의 물건이죠. 그대여 있어요 아가씨. 당신의 남자와 함께. 세상사 이렇게 돌아가는 법. 뭘 더 주저하죠? 케이크 값을 벌어봐요. 당신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남자가 당신 앞에 우뚝 서 있잖아요. 누워요 아가씨. 내 크고 좋은 침대에 대자로 누워버려요. 그대로 있어요 아가씨. 아직 밤이 깊잖아요. 아침이 올 때까지 나 그대를 지켜보리. 밤이 계속되는 한 나 그대에게 손을 뻗으리. 그대로 있어요 아가씨. 아직 밤이 깊잖아요. 이거 빼박인데. 자, 시적 화자는 뭡니까 직업이 시온님? 호주죠. 기둥서방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 여자를 전락시켰는데 나쁜 남자 조재현. 조재현 진짜 조재현.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한 욕구가 본인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는 지금 자기 상품인데 또 여자랑 자기도 섹스를 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말하자면 여자가 몸을 파는 자기를 위해서 몸을 파는 과정을 또 밤새 또 이제 훔쳐보거나 또 같이 욕망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전 나쁜 표현이 생각났어요. 아마 이건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긴 밤 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나쁜 표현이 아니라 네. 방금 시호님이 좀 이제 그 옛날에 비속어처럼 쓰이던 네. 문장을 그치. 말씀을 하셨는데 긴 밤 끊으신 거죠. 지금 이 손님은. 네. 그건 맞아요. 그 모든 게 다 성적이죠. 행색은 누추하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고급 장녀도 못 된다고. 예, 고급 포즈도 못 되고 누추한 행색의 남자에게 자기 여자를 팔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남자가 지금껏 본 중에 당신 최고 물건이죠. 이 바닥에서는 아직 이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상품성이 있는. 예, 상품성이 아직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좀 젊다거나 아직은 떨어질 더 나락이 남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 값을 벌어봐요. 당신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이 번역한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당신은 케이크를 가질 수도 있죠. 당신은 그것을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용사 하더라고요. 이건 케이크 값. 화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골적이고 막 나가면서도 또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단어는 안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시를 번역을 하고 나서 제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내가 일하고 있는 역 앞에 내가 지금 있는 탐앤탐스로 달려와 주세요. 이분은 한때 20대 때
강남에서 소위 템프로라고 하는 네. 그런 운영을 해보셨던 분이에요. 이 지인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매춘의 세계를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정조가 뭔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템프로 사장은 아니고요. 보통 소위 말하는 사장님이 계시면 네. 운영자가 있으면 그 밑에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 밑에 뭐 이걸 운영하는 실제 사람, 운영하시는 실제 분. 운영하는 CEO. 네네. 이분은 이제 그 운영을 잘한다 그래서 스카웃을 두세 번 다니셨던 분인데 이 사람 불러가지고 번역한 걸 보여줬어요. 영어도 보여주고 왜 이렇게 번역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보여주고 자 지금 이게 어떤 정조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네. 그때 이렇게 쓱 보더니 이분은 밥 딜런 이분은 업소를 많이 다녀본 것 같다. 그러면서 했던 게 정말 좋다는 뜻을 피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템프로가 된다, 매춘부가 된다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은 끝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죠. 그 가사도 보여줬어요. 그 라이커 롤링스톤. 네. 예. 그거는 얼핏 보면은 이 여자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된장질하다가 진짜 퍼킹 김치녀질을 하다가 응징당하는 세상에 인실조 당하는 그래서 쌤통이야라고 하는 사필 기정에 그 정의가 구현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업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락하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요. 템프로 다니다가 그다음에 점으로 내려가고 어떻게 돈을 못 모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안마방 같은 데 이제 가게 된다. 30 넘어서 자기는 그런 여성들과 다 놀아도 보고 관리도 해보고 그래서 뭐 템프로 아가씨랑 동거도 해보고 그러면은 배임 아닌가요? 그런가? 여자가 너무 자본주의적이다. 여자가 그 바닥에 가면 저 여자는 끝났어. 가 되지만 사실 그 안에도 행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죠. 사람 사는 데인데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조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이제 새벽녘에 동이 틀 때 일이 끝나니까 자기 그 동거하는 여자친구는 다른 업소에 있고 자기는 이 업소를 굴리고 그럼 이 여자의 자취방 논현동에 자취방에 만나면 맥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이제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꽉 차져 있고 방은 또 좁죠. 이 여성은 또 엄청 이쁠 거 아니에요? 템포로 다니니까 고급 옷을 입고 있고 하지만 지방 꼬라지는 그냥 그렇잖아요. 당연히 돈은 또 안 모으고 그럼 그 파리가 날아다니는 맥주병 사이에 이런 게 보인다는 거지. 그 한 3년 전쯤에 한 800만 원 주고 산 구찌 핸드백이 곰팡이 같은 게 쓸어가지고 이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그걸 굳이 치울 생각도 안 해. 둘 다 술이 완전 취해가지고 그럼 그 와중에 또 굳이 또 무슨 부경을 또 누리겠다고 또 그 새벽에 퇴근하고 와서 또 그걸 섹스를 치우고 한대요. 있겠어요. 또 섹스를 한대요. 그러면은 섹스하고 나서 해는 완전히 떴죠. 그러면은 이제 담배를 필 거 아니에요. 담배를 필 때 이게 이 여성은 연예인이 되고 싶었지만 못 되고 템포로가 된 거죠. 그리고 몸을 팔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 지인은 이 여자 입장에서 또 그 포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템포로 운영을 하니까. 경영자시니까. 그러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섹스를 하고 지저분한 방에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째에 완전 누래진 천장을 올려다보는 게 그렇게 별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릴 때 생각하는 것처럼 강남의 무슨 펜트하우스에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근사하진 않지만 이게 죽을 짓은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그 안에서 느껴지는 나 같은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고 우리가 서로 착취하고 이용하는 관계면서도 섹스도 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끼리 연인의 만남이니까요. 그런 안온함이 있다는 그 정조가 있는데 이 정조가 기가 막히게 표현돼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 가사를 보고 그리고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현명하면 이때요 가끔 템포로를 하면서 정말 한 5, 6년 빡세게 일하고 바짝해서 그 또 돈을 다 모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가게도 내면서 은퇴를 하고 그런데 그 가게는 또 망해. 그럼 이 여자는 뭘 잘못했냐는 거지. 차라리 뭐 샤넬 사고 구찌 사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써보고 호빠 같은 데 가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쓰고 한 결과가 열심히 악착같이 모아서 뭘 해보려고 했더니 남동생은 사고치고 아빠는 감옥 가고 옥바라지 하고 어쩌고 하다가 자기는 또 네일샵 같은 거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은 결국 돌아오는 곳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사치를 막 하고 있던 애들하고 같이 자긴 지금 안마방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나이 30 넘어서 그러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고라는 거지 이 정조가. 이 정조가 야 쌤통이야 너 네가 다 잘 될 줄 알았지 지금 네 꼬라지를 봐.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이고 참 잘했다.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인생의 1차원적인 욕망을 잘못 굴려서 실패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욕망에 실패한 사람들 혹은 그 욕망에 매몰된 사람들이 강남에 밤업소에 다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쌤통이고 뭐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고를 수 있다 하면서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너의 상황이 사실 나이 먹어갈수록 사람이 구질구질해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서 그 친구가 감탄을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술 먹다가 자주 얘기하지만 네. 연예계 생활이 화류계 생활과 거의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가 되는 거지. 이게 메타적으로 연예계 생활도 이렇거든. 근데 이 사람이 연예계 생활로 만약에 퉁쳐보자면 네. 전 세계 연예계 왕이잖아 이 사람이. 그렇죠. 미국 쇼비즈니스에서 탑먹은 사람이잖아. 업소를 다니며. 킹 오브 더 킹인데. 그럼 이 사람이 느꼈을 그 전략의 낙차는 그러니까 아까도 그것도 엄청 컸겠지만 예를 들어 돈을 모아서 가게를 든데 망했다. 그래서 템플로 갔다 그 낙차의 폭보다 더 컸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고 근데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 여성 편력이 좀 있으니까 이혼한 부인들 위자료도 줘야 되니까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연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 공연하기 싫어 땡깡 부리다가 갑자기 자기 변호사 그러면 당신은 다음 주에 위자료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 포즈 같은 새끼 선생님 차압 들어가고요. 너 누구 편이야? 이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녹아 있는 거지 자기 삶. 근데 난 사실 뭐 했어? 아까 얘기했지만 젊을 때 평화의 상징이었거든. 나 좀 되게 지적인 남자였고. 난 사랑한 여자 만나서 그냥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 지적인 남자였다. 업소에서 몸을 혹은 화대를 받고 이제 그 성적 서비스를 몸을 팔고 하는 것과 뮤지션이 자기 음악을 팔아서 쇼비즈니스 세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슷함. 그래서 밥 딜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검열이랄까요? 굉장히 비정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나 되게 멋있는 남자였어. 나 운동권 나 저항의 상징이었다니까. 근데 그거 쿨하지 않아. 나도 배운 남자. 나 배운 남자. 그거 쿨하지 않아. 버렸어. 그래서 이쪽 왔잖아. 이쪽도 거지 같은 거야. 근데 이건 이제 누구한테 한탄할 수가 없잖아. 내가 원해서 왔는데. 그지? 내가 운동권을 버리고 예를 들어. 근데 여기도 그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한테 하소연은 못하겠는데 여기도 그지 같다라는 다 그지 같아. 다 그지 같은 거야. 당신 돈 벌게 해주겠다고 어디 레코드 사장이 해주는데 이 새끼 포주 같고 뭐 그러면서도 또 얘가 나쁜 놈은 아니야. 또 내가 막 앨범을 잘 내면 또 돈 나한테 줘서 막 고급차도 사주고 이 변호사가 포주 같지만 그래도 내가 마누라랑 싸워서 위자료 이거 소송할 때 나도 도와주기도 했어. 나 달래서 어쩌고저쩌고 매니저도 막 그런 거 같고 했어. 그러니까 그 정조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 누가 그럼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은 자기잖아. 그러니까 하소연할 수 없음에 대한 얘기 있잖아. 답답하잖아. 어디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두 편의 두 편의 작품, 이 시적 화자들은 줄곧 여성을 조롱하거나 냉소적으로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누구도 남들에 의해서 함부로 조롱받을 사람은 과연 그렇게 있는가라는 얘기도 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여혐으로만 보기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이게 여혐을 넘어서 있는 거죠. 사실은. 수사는 여혐적인 한계는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당시에 문학적인 배경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 비웃잖아. 네. 그거랑 상관없는 글에서 자기 자조적인 얘기인 게 이 화자한테 이렇게 질문해봐요. 거기 가까운 데서 보고 있는 너는? 그분?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뭐 하세요? 한 커플만 벗겨내면 이 화자조차도 그렇죠. 되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홍상수 영화랑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주장하잖아. 한남을 해부한 홍상수 영화는 한남에 대한 어떤 그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야말로 메타적으로 한남 보고서. 한남 보고서. 여혐 종자들을 해부한 영화인데 맞아요. 사람들은 그거를 여혐인 한남이 한남 거리는 영화로 생각한다고. 그건 되게 다른 얘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오히려 여혐에 대해 알고 싶으면 홍상수 영화를 봐야 돼. 진짜.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화자. 근데 이 화자가 지금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밥 딜런 여혐이네. 혹은 밥 딜런 이렇게 어설프게 지금 뭐 뻑킨 김치녀 까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뎁스가 얕은 거지. 얕은 거지. 그리고 이제 아까 룸사롱을 운영했던 네. 제 지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다 중첩돼 있잖아요. 그쵸. 누구한테는 굉장히 전락했고 그 한강다리 가고 싶은 비참한 자리가 누군가한테는 선망하는 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복잡성에 대해서도 이제 밥 딜런의 가사에 그런 게 많이 암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가 이게 이제 되게 자본주의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되게 거래 이런 식의 네. 이제 어떤 메타포가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겠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바닥에서 또 딱히 벗어날 뭐는 또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자조적으로 느끼는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거. 직업의 본질은 남에게 만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을 준다. 그래서 그 남자를 흠씬 만족시켜봐요. 라고 하는 그 말의 그 1차원적인 그 노골성에서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린 다 무언가를 팔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밥 딜런 스스로도 나도 그렇지만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들도 거기서 거기잖아
라는 그런 정도들. 영화에 수없이 많이 나죠. 난 창이야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이런 류의 그런 쇼비즈니스나 네. 뭐든지 뭐 회사를 나가시는 아버지도 막 다싸 막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물질로 환산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리고 그걸로만의 또 가치를 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까 황동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겠어. 금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되게 지금 귀빈처럼 대우받게 하는 이 업소 차렸는데 돈은 없으니까 금처럼 보이는. 그러면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대사죠.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라고. 그런 느낌의 얘기인 거죠. 그리고 레이어 크로스 마이 빅 브레스 베드라는 그 문장에 그 동작성이 들어가 있죠. 네. 그 대자로 누워버려. 손님 받아야지라고 하는 거기서 왠지 그 황동 침대가 아주 새 걸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그 끼걱거리는 소리 나는 거 있죠. 금속질에. 그거까지도 자동적으로 사실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Not Dark Yet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곡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지만이라고 제가 했고요. 시온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게요. 그림자 길어지는 저녁, 나는 종일 여기 서 있었네. 잠들기엔 너무나 더운데 시간은 계속해 흐르네. 내 영혼은 무쇠처럼 굳어져 버린 것 같아. 햇볕도 내 얼굴의 흉터를 지워주지 못하네. 내 한 몸 누일 방조차 찾을 수 없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곧 어둠 속으로 가네. 나는 수치심을 느끼는 법마저 잃어버린 탓에 고통 뒤에 숨은 아름다움조차 느낄 수 없네. 그녀가 내게 보내준 편지는 정말로 다정하지. 마음속 언어들을 그대로 써내려 갔다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성의껏 읽을 이유도 느끼지 못하네.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곧 어둠 속으로 가네. 난 런던에서도 살아봤고 파리에서도 남창식도 해봤지. 강물 따라 흘러가다 바다에 닿기도 해봤다네.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바다까지 떨어져 봤지. 남의 눈에서 아무것도 찾지 않을 수는 없겠네. 때로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지.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곧 어둠 속으로 가네. 여기서 태어나 여기 갇힌 채 죽어버리겠지. 나는 나아가지 않아. 나아가는 척을 할 뿐.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이기 힘든 이 막막함. 어쩌다 거기를 떠나 여기로 왔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어. 절박한 사람의 기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네.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곧 어둠 속으로 가네. 여기를 보면은 이제는 합체됐어. 나야 이제. 이제 내가 나야. 팔아. 이제 나야. 합체됐어. 이제 더 이상 이제 남파는 얘기하다가 시적 화자 됐어. 열받아 버렸어. 1인칭 시점에서. 번역을 해서 시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던 거거든요. 네. 이제 행을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런 이렇게 어떤 힘듦을 강조하면서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세파에 찌들었지만 그 세파에 찌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세파에 찌들게 하는 그런 찌든 때인 거예요 지금. 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자기한테 잘해준 여자한테도 잘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중첩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고 있고요. 묵직하죠. 지금 이런 그런 어떤 이런 상실과 쇠락의 감정들, 이런 정조들, 블루지하다고 할 수 있는 거요. 부인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근데 블루스는 참고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네. 블루스는 약간 이 아이러니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젯밤은 좋았는데 내 옆에 누워 있는 고래는 누구야 이런 것처럼 도그파이터를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흔한 얘기로 블루스는 이름을 정할 때 장명법이 있어요. 이거 미국식 유머예요. 미국에 진짜 있는 유머예요. 그 블루스 이름을 지을 때 네. 처음에 장애가 들어가야 돼. 장애. 장애. 그래서 유명한 뭐 블라인드 레몬 제퍼슨. 네. 어느 원 아이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애가 있는 거야. 근데 가운데 과일이 들어가. 근데 거기 써 있어요. 트로피칼 이런 건 안 돼. 뭔가 약간 블루스한 과일이야. 레몬 같은 거 있잖아. 과일인데 왠지 딱 망고 이런 건 안 되는구나. 그치? 망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레몬이라든가 네.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난 노예잖아. 네. 그래서 백인의 이름을 써야 돼. 무슨 이름? 대통령 이름. 그래서 블라인드 레몬 제퍼슨. 잠깐 그래서 그 시험는 수박 김대중.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실명이에요? 그래서 넌 블루스를 하기 위해 태어나셨다 진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난 아니다. 그래서 씨 없는 수박. 그렇죠. 씨 없는 수박. 이거 블루스잖아. 김대중. 블루스잖아요. 네. 씨 없는 수박. 블루스잖아요. 완벽하잖아요. 블루스는 약간
너무 강강강으로 슬퍼는 블루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흑인들이 정의해놓은 그 옛날 재즈 뮤지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속적으로 슬플 때 블루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를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는 건 그 시대에 가장 흔한 걸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예입니까? 했더니 주로 마누라를 뺏겼을 때지. 그리고 영혼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때 가스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느님에게 간다. 하느님 진짜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제가요. 자학개그로 해결이 안 될 때. 자학개그로 해결이 안 될 때. 근데 김대중 씨께서는 어떻게 씨 없는 수박이라고 지으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 이름을 너무 기가 막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모두 다 있었거든. 네. 이 친구들이 수많은 이름 후보 중에서 네. 우리가 우겼어. 이거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블루스가 어딨냐. 본인은 뭐 하고 싶으셨는데요? 본인은 그때는 약간 미덥지 않아요? 이게 약간 또 남성의 내가 씨까지 없어야 돼. 그치. 남성의 존재 그게 네.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완벽한 블루스 이름이죠. 후기를 남기고 싶은데. 사마천의 사기를 좀 이제 많이 읽으시면 자,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곡의 가사는요. 우리 이 대표님께서 요건 꼭 번역을 해달라고 저한테 지령을 내려주셔가지고 했습니다. 요 노래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밥 딜런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미 앤드릭스가 불러서 더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유명해졌고 어떤 U2도 불렀고 굉장히 노래가 가사가 어려워요. 처음 접하면은 전 처음에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게다가 이게 약간 60년대 그 지미 앤드릭스가 부르고 U2가 부르다 보니까 뭔가 네. 정치적일 것 같아. 근데 이게 쉽게 막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가사가. 네네. 되게 어렵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내가 영미권의 어떤 상징체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게 쭉 읽다 보면요. 어렴풋이 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소름 끼치는. 그거를 언어해달라고 나한테. 네,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필동님한테 하는 김에 이거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밥 딜런 씨의 어떤 정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All Along the Watchtower. 네. 대표님이 오버워치 게임하면서 네. 같이 오버워치 재밌어요. 필동님도 하세요. 뭐 이러면서 제 인터넷 아이디가 필동입니다. 네. 하세요 이러면서 요 곡도 번역해 주세요 하니까 제가 All Along the Overwatch? 자, 모두들 전망대 위에서 네. 다들 전망대 위에서 겁니다. 가장 중의적이면서 문학적이고요. 자본주의 체제 내 개인들의 욕망을 풍자했을 뿐만 아니라 욕망에 대한 풍자를 암시한 작품이죠. 네. 모두들 전망대 위에서. 모두들 전망대 위를 배회하네. 해결사가 도둑에게 말했지. 분명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을 거야. 너무나 혼란스러워 편히 쉴 곳을 찾아야 하는데 통 보이질 않네. 장사꾼들은 멋대로 내 술병을 피우고 농부들은 함부로 내 땅을 파고 생각 없이 길게 줄을 선 이들 중 누구도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네. 너무나 혼란스러워 편히 쉴 곳을 찾아야 하는데 통 보이질 않네. 장사꾼들은 멋대로 내 술병을 피우고 농부들은 함부로 내 땅을 파고 생각 없이 길게 줄을 선 이들 중 누구도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네. 도둑이 다정하게 말하네. 도무지 인생에 재밌는 게 없어. 인생사 한마디 농담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친구들이 많다네. 하지만 너랑 나, 우리는 그치들과 부대끼면서도 우리 운명은 다르길 바라지 않나? 그러니 성급히 우리 삶을 결론짓지 말고 시간이 좀 더 흐르길 기다려보세. 사람들이 전망대를 배회하네. 좋은 자리는 왕자가 차지하고 있지. 여자들과 두추한 하인들 모두 왕자의 주변으로 가네. 육식동물이 그르렁대는 위험지대 바깥에서 바람이 웅웅 울부짖을 때 싸움꾼 둘이 서로에게 달려드네. 나 이 마지막이 너무 소름 끼치면서 멋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의 이미지가 이거잖아요. 성 안에 안락한 것이 있고 나는 그 성 안에 안락한 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성문이나 그 언저리 경계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저 밖에 나가면 이 웅웅거리는 바람에 야생이잖아. 저기 뭐 있는지 몰라. 네. 저기 호랑이가 있을지 뭐. 저 밖에 나가면 원래 이제 육식동물이 그르렁댄다라고 했을 때 육식동물은 이제 와일드캣.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험한 포식자를 와일드캣이라고 보통 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호랑이라고 하듯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러듯이 그러면 와일드캣을 야생고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요 이제 산짐승 같은 요런 이미지인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싸움꾼들이 서로에게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two riders approach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더는 이게 말일 수도 있고 오토바이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죠. 뭔가에 타고 있는데 네. 요것이 사실은 어떤 풍경을 암시하냐면 그 미국의 치킨 게임 문화 있죠. 1대1로 이렇게 하고 먼저 싹 피한 사람이 지는 거. 1대1로 이제 고속으로 마주보고. 자동차를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면서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이 지는 이런 치킨 게임 혹은 홀스라이더 말 탄 기수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손에 권총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이제 서로에게 굉장히 중의적이고 모하면서도 뭔가 굶주린 위험에 그 내맡겨진 어떤 두 사람이 증오의 감정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느낌 있죠. 이러면서 딱 끝난단 말이죠. 그 불길한 이미지로 마지막에 끝나는데 이게 너무 멋있으면서 사실 이게 아주 나이브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님의 침묵식 해석 있잖아요. 네. 밑줄 쫙 하고 한번 해보자면 전망대를 삼성으로 놓고 프린스를 이재용으로 놓고 이 경계에 있는 이 농부들, 도둑들, 라이더를 우리 요즘에 취준생으로 놓으면은 네. 해석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네, 그냥 저기 가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심지어 내가 될지 아예 못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 못 들어가잖아? 바깥엔 지옥이야. 여기 밀려나면 지옥이야. 아예 갈 수도 없어. 근데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 여자들과 누추한 하인들 모두 왕자의 주변을 오가네. 이거 임상수가 한여에서 뭐 한여도 그렇고 한여맛? 네네. 한여맛 뭐야? 마음속 얘기가? 한여맛은 어떤 맛이던가요? 죄송합니다. 여혐종자입니다. 네. 한여에서 정확히 표현했잖아요. 니들은 안 저럴 수 있을 것 같지. 니들은 인간적 품위를 막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전도연처럼 지킬 것 같지. 그런데 임상수가 영화에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하잖아요. 윤여정 그 배우님이 네. 전도연 바라보면서 평택에 아파트도 한 채 있다며? 이러면서 합격시키잖아. 우리 아파트 있어요? 없잖아. 니들은 다를 것 같지? 그러니까 임상수 감독이 이렇게 찔러놓고 시작하잖아요. 여자들과 누추한 하인들 모두 왕자의 주변으로 가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그렇게 주변을 배회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지. 곱씹어 보다 보면 이제 어떤 명징한 의미와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네. 시가 이제 좋았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겠는데 곱씹다 보면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왜 뭐 먹는 거 왜 오래 씹다 보면 그거 나오잖아. 근데 이게 그 맛이 애매하잖아. 네. 왜 진짜 맛있고 왜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살을 녹는 남의 살. 와 이런 게 있는데 왜 애매한 맛잖아. 그 감칠맛 같은 거 오래 씹다 보면 나오는 이렇게, 거. 이 시가 좀 저한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게 도둑은 그냥 어설프게 나쁜 놈인데 해결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더 머리 좋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이제 자기 욕망이 좌절되고 그러니까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해결사가 도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막 그 꼬시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분명히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을 거야 말인데. 취업 사기. 뭔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이죠. 통장을 맡기시면. 장사꾼들은 우리 학원에 다니면도 되고. 장사꾼들은 멋대로 내 숫병을 비우고 농부들은 함부로 내 땅을 파고 다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야. 눈 안 보이면 코벼가는 그. 그러니까 딱 뭐겠어요. 이 정조가 이 시적 화자들 이 두 사람 등장인물이죠. 화자가 아니라 저 모든 사람들은 착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남의 피를 빨 줄 몰라서 제 피를 빨리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빨리는 게 아니라 빠는 편이 돼야지. 그렇죠. 내 편이 돼야지 너는. 이러면서 우리 아직 가능성 있어. 내가 오늘 등산복 입고 왔으니까 아재 말투로 우리 아직 안 죽었어. 이런 정조와 함께 뭐가 됐든 한번 쓰끈하게 먹어보자. 이런 것들. 그러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돈 있는 사람 주변에서 기웃거리고 있어야 돼. 왕자님 주변에 있어요. 앙뚜라지가 돼야죠. 이런 것들. 근데 앙뚜라지도 못 돼. 우리는 앙뚜라지가 되고 싶지만 실제로는 하인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사람들. 버려지는 그렇죠. 사람. 그건 도구가 되는데 그럼 이 성 바깥은 어떠냐? 요거는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미생에 나왔나요? 그 왜 회사는 전쟁이야 근데 바깥은 지옥이야라는 네. 거지. 딱 그 얘기죠.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솔직히 이 앞에 말 전에는 이 지금 내부 풍경이 지옥 같잖아요. 저 전망대 근처에서 막 양뚜라지가 되고 싶지만 결국은 도구화되고 버려질 것 네. 같은 이 도둑과 농부들과 뭐 해결사와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는 거. 그럼 왜 보통 가자 희망의 나라여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는 나가는 순간 지옥이야. 그렇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도 지옥인데 뒤는 더해. 그러니까 후지는 없어. 앞에는 전쟁, 뒤는 지옥이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엄청 절망적이잖아요, 사실. 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죠. 너무 그러니까 이 풍경이 특히 그 바람이 웅웅 울부짖는 그 풍경, 이 마지막 묘사 있지. 스산한 느낌에.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무섭다니까. 그거를 밥 딜런은 중의적이고 모호하게 하면서도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죠. 네네. 그래서 밥 딜런이 쓰는 단어는 번역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기초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어떤 이런 상황 정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 있죠. ing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이 노래가 너무 좋았고 이 노래가 재밌는 게 또 이 노래가 뭐 물론 밥 딜런 노래 대부분이 그런데 나키노에서도 그렇고 이 네. 노래 코드가 3개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음악하는 애들이 코드 3개 갖고 잼할 때 이 네. 노래 갖고 많이 해요. 이게 코드가 3개만 알면 되니까 그렇네요.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이게 노래가 그 지미 앤디스 버전을 하면 뭐 이래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기타는 칠 수 있는데 네. 아 이게 노래가 흉내가 안 돼. 근데 그나마 좀 이걸 흑인필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약간 그나마 멜로디컬하게 따라 부를 만하게 부른 게 U2예요. U2가 좀 이제 그 좀 보노가 좀 네. 이제 멜로디컬하게 좀 불러가지고 아 저건 좀 따라 부를 수 있겠다 하면서 내 좀 따라 불렀지.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역시 내가 잘 안 되는 게 뻔뻔하게 못 부르겠더라고. 자, 그러면은 It ain't me, babe. 난 네가 꿈꾸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도 되는 시를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앞길을 방해하지 마. 네 주제도 모르고 거치적거리지 마. 난 네가 원하는 남자가 아니야.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넌 비겁하지 않고 굳건한 남자. 널 지켜주고 챙겨줄 그 일을 기다린다고 하지. 네가 옳을 때나 틀릴 때나 네 마음을 다 받아줄 남자를 원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난 아니야. 난 정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 이름은 조재현입니다. 당장 내 방의 문턱에서 떨어져.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난 네가 원하는 남자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널 잡아뜨리는 것뿐이야. 너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누군가를 찾는다고? 너를 위해 기꺼이 눈을 감아줄, 다른 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가슴의 문을 닫아줄, 너를 위해 죽고 못 살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난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사. 난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밤의 어둠 속으로 얼른 사라져버려. 여기 있어봐야 별거 없어. 네가 엉긴다고 무슨 일이 생기진 않는다고. 어차피 난 바쁜 몸이야. 네가 실수할 때마다 나타나 널 구원해주는 남자를 찾는다고? 쉴 새 없이 꽃을 바치고 부를 때마다 네 앞에 나타나는 너 없는 세상은 꿈도 못 꿀 그런 사람을? 어허,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거 혹시 작가님 원나잇 한창 하실 때 그때 자기 고백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전 약간 고필 나는데. 그러니까 저랑은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번역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요런 느낌인데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청취자분들이 어떤 감인지 네. 있는데 또 굉장히 또 멋있는 이분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있죠. 미스터 템버린맨. 템버린맨. 템버린 치는 친구 정도 되는 건데요. 이런 이 템버린 치는 친구라는 곡에 보면은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In the jingle jangle morning, I will come following you. 이게 굉장히 중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반복되는 후렴구마다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제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이 사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봐, 탬버린 치는 친구 노래 한 곡 뽑아주게. 아직 술이 덜 됐는데 어디 갈 데도 없구만. 이봐, 탬버린 치는 친구 노래 한 곡 해달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침이 올 때까지 자네를 쫓아다닐 수도 있네. 손가락 사이로 덧없이 빠져나가는 모래 속 웅장한 저녁노을 쓰러질지라도 앞도 못 보게 취했지만 그래, 여기 그래도 서 있게 해주오. 놀래라, 그러고 보니 난 발가벗은 채 우뚝 서 있구려. 딱히 만날 사람도 없다네. 오래된 텅 빈 거리는 꿈꾸기엔 너무 휑하려나? 이봐, 탬버린 치는 친구 노래 한 곡 뽑아주게. 아직 술은 덜 됐는데 어디 갈 데도 없구만. 이봐, 탬버린 치는 친구 노래 한 곡 해보라니까. 이대로 아침이 올 때까지 쭉 짤랑대며 달려주게. 자네의 막대 먹은 인생에 나도 좀 껴주게.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군. 손도 말을 안 듣네. 발가락에 힘이 없어 서 있질 못하겠네. 신발은 어디 있더라? 비틀비틀 이리저리 걸어다니네.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내 갈 길을 가주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줄 수도 있어. 그래도 자네가 춤은 춰줘야지. 내가 꺼지는 길에 길 앞잡이 노릇은 해줘야지. 이봐, 탬버린 치는 친구 노래 한 곡 해주게. 아직 술은 덜 됐는데 어디 갈 데도 없구먼. 이봐, 탬버린 치는 친구 노래 한 곡 해주게.
이대로 아침까지 나는 쭉 자네 편일세. 햇볕을 가로질러 웃고 휘적대고 허우적댈지언정 사실 찾아갈 사람 하나 없네. 그냥 어딘가로 도망가는 중일세. 그래도 하늘 보는 일을 방해하는 건 없네 그려. 노랫가락이 비틀거리며 지나간 자취가 들린다면 그건 자네의 탬버린에 지쳐 쓰러진 광대가 숨어있기 때문이지. 난 그 광대에 대한 값까지 치르진 못하겠네. 그건 어디까지나 자네를 악착같이 쫓아오는 자네 몫의 그림자 아니겠나? 이봐, 탬버린 치는 친구 노래 한 곡 뽑아주게. 아직 술이 덜 됐는데 어디 갈 데도 없구먼. 이봐, 탬버린 치는 친구 노래 한 곡 해달라니까. 쨍한 아침이 와서도 나는 여전히 그대 편임세. 그러니 나를 내 맘속 담배 연기 속으로 사라지게 해주게. 강풍이 부는 해변 외곽으로 휘적휘적 요동치는 나무, 얼어붙은 나뭇잎, 안개 낀 폐허 밑으로 이 미칠 듯한 슬픔으로부터 갈짓자로 도망칠 수 있게. 그래, 보석 같은 하늘 아래 아직 자유로운 손 하나를 흔들며 지난 기억과 지금의 운명을 파도 속 깊이 묻으며 모래를 헤집으며 춤추는 내 모습이 바닷물에 비춰지네. 나의 오늘을 내일까지 잊게 해주게. 이봐, 탬버린 치는 친구 노래 한 곡 해주게. 아직 술은 덜 됐는데 어디 갈 데도 없구만. 이봐, 탬버린 치는 친구 노래 한 곡 해주게. 지긋지긋한 아침이 밝고 나서도 난 무조건 그대 편이네. 이렇게 굉장히 기네요. 했고요. 노래가. 네, 굉장히 길었고 In the Jingle Jangle Morning I'll come following you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의적이죠. 징글징글은 이렇게 짤랑짤랑 정도인데 또 쨍하기도 하고 소리가 지겹기도 하고 밤새 술 마시는 취객들 입장에서 난 아직 취해 있는데 아침이 오면 부산하죠. 술이 모자라. 정말 징글징글하잖아. 버스가 지나가고 행인들이 타박타박 지나가고요. 이제 청소차 와가지고 지저분한 길거리도 청소하고 그러면은 나는 그 돌아가는 세상에 나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징글징글은 그래서 짤랑짤랑 되면서 이 환영 같은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징글징글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올 때까지 I'll come following you가 무조건 자네 편이란 뜻도 되고 나는 자네 없으면 안 된다는 편도 되고 이게 자네를 괴롭히는 거기도 하죠. 쫓아다니면서 계속 노래 불러봐. 하지만 죽이 마치 잘 맞는 둘 다 또 한 명은 완전히 술 취해서 망가진 사람이고요. 그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길거리 삼류 음악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맞아 돌아가는 죽이 맞는 합이 맞는 이런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동일 후렴구가 반복될 때마다 번역을 다르게 해봤어요.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왜 우리 밤에 술 먹다가 네. 딱히 애매해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시간도 애매하고 술도 애매하고. 그럴 때. 왜냐면 한 8시쯤이면 요 자리가 아니면 빨리 파하고 딴 사람한테 전화해서 갈 수 있잖아. 네, 네. 한 새벽 1-2시면 네.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아니다라고 싶어도 그렇죠. 아니어서 떠나면 집 밖에 갈 데 없잖아. 맞아요. 근데 좀 더 먹고 싶고 이러면. 혹은 갈 데가 애매할 때. 그럼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홍 작가님 말한 내가 네 편이기도 하고 근데 뭐 우리 둘밖에 있을 사람이 없어. 딱히 없으니까. 하자라는 거지. 우리끼리 그냥 좀 그냥 이렇고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어떤 그런 정조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 사람 내가 널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너를 또 뭐 딱히 싫어해서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게 마음에 이 상황이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모든 가사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판이 마음에 안 들어. 네. 마음에 안 드는데 딱히 이걸 벗어나거나 도망가거나 탈출할 방법은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흔히 말하는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네. 근데 가는 거야 그냥. 마음 둘 곳 없지만.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뭐.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멋있죠. 자네 탬버린에 지쳐 쓰러진 광대가 숨어있기 때문이지. 난 그 광대에 대한 값까지 치르진 못하겠네. 그건 어디까지나 자네를 악착같이 쫓아오는 자네 몫의 그림자 아니겠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겐 자기 짐이 있잖아요. 자기 결핍이 있고 자기 상실이 있는데 그거는 네가 삼키라는 거지.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대한 우화잖아. 참 슬프면서도 참 잔인한 얘기인 게 술 먹으면서 내가 예를 들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한탄하잖아. 사실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마음이 좀 여기 드러나는 게 그게 듣고 싶지도 않아. 듣고 싶지 않아. 안 듣고 싶어요. 그건 네 거야. 짜증나네. 술 먹으러 가지 내 지금 그런 얘기 들어야겠어? 내가 술을 니랑 술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니랑 있을 수밖에 없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이 왜 타인과 완벽하게 합치되지 않는 그 발현하는 지점을 굉장히 절묘하게 후벼파고 정말 있잖아요. 절묘하죠.
내가 술 먹고 너 친구도 맞고 우리 밤까지 오늘 달리는 거라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랑 이 사람의 정서와 내가 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잖아. 나는 예를 들어 달리고 싶은데 얘가 지금 한탄해. 혹은 내가 한탄하고 싶은데 얘 좀 달리고 싶어해. 그럴 때 서로 왜 잠깐 나는 잠깐 들어봐 하는데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런 거 내가 노래 부를 때 집중하라고 술 먹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 내 노래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즉 그 아주 미묘한 그 정서를 굉장히 후벼파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인생에 대한 얘기잖아요. 단지 술자리 얘기가 아니라 단지 네. 지금 이 사람으로 국한하자면 쇼비즈니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가는데 자꾸 내 앨범을 내는데 그래서 내가 내 앨범의 정조를 닮았어. 내 삶의 어떤 총체적인 고민 이번 작품 최고야라고 하는데 정작 얘들 뭐 콜롬비아서 사장이라든가 뭐 팬이라든가 별로 네.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또 나보고 공연장 와서는 옛날 노래 해달래. 블로잉 윈도우 불러주세요. 이 새끼들. 나 그쪽이랑 결별했다잉. 근데 불러주세요. 나 키워내버스도 불러주세요. 이게 모든 그 초년에 성공해서 그 길과 조금 멀어진 길을 가고 있는 예술가들이 겪는 슬픔이에요. 레드헤드가 10여 년 동안 크립을 안 불렀다고. 그러니까요. 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수많은 애들이 그랬어요. 이상은이 담다디를 다시 부르게 된 게 몇 년이 안 됐어요.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 심지어는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떴는데 이게 뜬 게 나의 능력과 능력에 비해 너무 과대한 것 같고 내가 이걸 부담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세계와 발해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 고민을 정확하게 30년 뒤에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사람처럼 시적 자아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죽죠. 네. 자살해버린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편적인 고민이에요. 이게 사실 일맥상통하는 게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아이유 소화성애 논란하면서 아이유의 네. 제재. 거기도 이 고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아이돌인데 이 발해가 난단 말이에요. 네. 아티스트이고 싶고 하는데 지금 이 세계에 살면서 먹고 살려면 아이돌 기믹을 해야 돼. 오빠 하면서.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하지만 또 그런 셀러비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거는 예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라면 인간에게 예정된 발해 그쵸. 예정된 결핍이잖아요. 맞아요. 예정되는 삐걱거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가는 과정이 인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를 끊임없이 상실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화로 정리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방금 말한 수많은 일례는 많지만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되게 멋있게 정리가 돼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제 곡의 번역본은 우리나라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포크송 원곡이에요. 네, 이것이 모 언론사에서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대 아무 걱정 말아요. 내 영혼도 그대에게 드리겠어요. 내 가슴도 그대에게 드리겠어요. 필요 없어. 나는 그대 편이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정말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노컷뉴스.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이라는 건데 다 괜찮아요. 아무 고민 말아요.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Don't think twice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문장 자체가 내가 이제 이혼하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이혼 서류 던지면서 야 이제 고마 됐다 많이 묻다 두 번 더 생각하지 말자 도장 찍어라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봐야 소용없어 내 사랑. 어찌됐든 아무 소용없다고.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봐야 소용없어 내 사랑.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니? 새벽 첫 닭이 울 때 난 이미 떠나 있을 거야. 내가 떠나는 이유? 너 때문이야. 그만 됐어. 괜히 고민하지 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너의 빛나는 모습을 이제와 내게 들이댈 필요는 없어 내 사랑. 지금 와 반짝반짝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난 이미 틀렸어. 어둠 속에 있는걸. 그래도 내 마음을 돌릴 만한 최소한의 노력은 했었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쓸데없이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 그러니 된 거야. 아쉬워하지 마. 내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어 이 여자야.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이제와 그렇게 불러도 소용없다니까.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네 목소리를 지나는 길마다 생각하고 궁금해하겠지. 나 한때 내가 아이라고 불렀던 여자를 사랑했네. 나 그녀에게 가슴을 바쳤지만 그녀는 내 영혼을 원했네. 됐어. 고민하지 마. 다 잘 된 거야. 외로운 길을 나 혼자 걷고 또 걷네. 내 사랑. 어디서 발이 묶여 머물지 알지도 알려줄 수도 없네. 하지만 안녕이라는 말은 쓸데없이 달콤해. 대신 친절히 세 가지 작별 인사를 전해드리지. 하나, 네가 나를 막대했다고 불평하진 않을 거야. 둘, 좀 더 잘했어야지. 하지만 토를 날진 않을게.
셋, 넌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망쳐놨어. 뭐 이제 됐어. 괜히 머리 싸매지 말자. 이분이 참고로 이혼 소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런 마음을 여러 번 많이 느끼셨겠네요. 잃었죠. 돈도 많이 잃었습니다. 돈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적인 얘기고 아까 그 자기 매춘부를 자기 그 비견하는 네. 그런 가사를 들으면 그러니까 아니 나 이제 싫은데 위자료 내려면 나 키우는 햄스터 블루로 가야 돼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비가 오던 꾸준히.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일관된 이 사람이 정서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노벨상 발표 직후에 그 다음날 공연했는데도 노벨상에 대해 별 언급 없이 그냥 공연하고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캐릭터 진짜 쭉 일관되는 거죠.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좀 빨리 네. 저희 사실 스튜디오 시간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총론을 얘기하면 밥 딜런의 저항 정신에 대해 노벨상을 수여했다? 이제는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밥 딜런 저항 정신, 반전, 평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쇠락에 대해서, 상실에 대해서 가장 냉소적인 지점을 찝어서 우리의 덜그덕거림 있죠. 뭐 그거를 이제 짚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하신 디스랜드 유어랜드랑 그 정서랑도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정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제 관계가 맞는 거죠. 네. 예, 우디 거스리와 밥 네. 딜런이라는 두 아티스트가 어떻게 보면 밥 딜런이 오래 살면서 그 이후에 끝까지 지금까지 이제 가져온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작품 세계를.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될 수 있고요. 그 범위 안에 있다. 대표님 말씀하신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밥 딜런 아직 반반인 면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꼭 밥 딜런이냐 하는. 솔직히 태백산맥을 쓰신 조정래 선생님, 저는 이분의 그 수준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평균치를 상회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공로의 양으로 따지면 영어권이라는 문학적 공간, 문화적 공간, 그리고 영향력 또 이런 걸 또 들고 나오면 또 할 말 없고요. 또 수상될 만한 네.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예, 뭐 대표님의 소감이라도 좀. 우리나라 가사 중에 나발리사 네. 대표님의 소감이라도 또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시를 읽다 보니까 혀가 대표님의 소감도 좀. 우리나라 가사 중에 거의 이것도 이제 도착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거. 뭐 예를 들어 그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같이 네. 아름다운 한글 가사고 사실 그 가사가 밥 딜런의 이 노래가 문학이냐 이런 논쟁을 벗어난다면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근자에 본 시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훌륭한 시였던 건 맞아요. 저 기준으로는. 저도 거의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암묵적이나마 이게 어떤 그 전에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가사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이뤘다는 걸 대중들도 직감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윤태호의 그 웹툰 이끼 있죠. 네. 이끼 이후 지금까지 모든 문학 작품들, 이게 소설 말하는 네. 겁니다. 보면 이끼만한 문학성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작품 찾기가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이끼의 문학성이 웹툰이지만 문학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범위가 어디까지나 대한 고민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소라의 바람이 간다 같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네. 같은 성취를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 문화씬 전체에 골고루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에서 그렇게 보면 굉장한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상을 받을 만하다. 네, 평생의 그러니까. 성취에 대한 공로상을 받을 만하다. 네. 네,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이상의 영역이 노래로 내려왔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미국인 것 같고요. 역시 그리고 아메리칸 컬처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 대중문화에 대한 영어권 대중문화에 네. 대한 공로인 것 같고 글로벌 문화 자체가 대중문화니까 네. 그리고 그 대중문화의 뿌리는 미국 문화니까 그래서 사실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벨 문학상 그 후보로 올라 있었잖아요. 네. 97년부터죠. 네. 저는 언젠가 죽일 줄 건데 스웨덴 할리먼이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이런 예측도 사실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에서만 이거는 네. 나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 또 감상의 측면에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또 3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유튜브 같은 데서 네. 예, 해당 곡을 들으시면서 이제 쓰면 대표님의 목소리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좀 좋은 시간이 되셨길 저는- 바랍니다. 감상의 차원에서도. 저는 그게 20대의 목소리를 모사하는 겁니다. 60년대 거 자, 찾아서. 여러분 스튜디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시호님, 네. 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